자, 이 헌법재판소가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와 앞서거니 또 뒤서거니 나올 수도 있어서 역대급 사법 위크가 될 전망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변론 종결은 신속히 해놓고도 선고를 미루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갖 설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표정도 사뭇 달라 보이는데요. 각하 또는 이제 기각 주장을 해온 여권은 자신들에게 좀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고요. 인용을 자신했던 야권은 헌재 내부에 기류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내심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적어도 6명의 재판관이 의견 일치를 받다면 바로 결정할 텐데 현 상황이면 기각이나 각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냐고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이번 주는 지나갔고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8대0 인용을 확신한다. 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선고에서 탄핵 남발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자, 즉 선고 지연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긴장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헌재 선고가 왜 늦어지는지 내부는 어떤 결과를 전망하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홀성 대변인. 네, 뭐 사법 판단을 기다리고 뭐 해야 되겠지만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기각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헌재 내부의 상황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네. 저는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비슷하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헌재 내부에 적어도 4명의 재판관은 이념적인 성향이 뚜렷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야당이 집권하는 것이 사회 정의라고 아마 믿고 있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26일 이전에는 선고를 내리는 것이 목표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선 전국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 텐데 결국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한 5시 40분 정도가 분수령일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선고일 이틀 전에 기일을 발표했는데 그게 5시 40분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만약에 발표를 하려면 어제 5시 40분쯤에는 발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결국 넘겼습니다. 일종의 데드라인을 넘긴 거죠. 자, 그렇다면은 6명의 인용 의견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재판관들은 사실상 마음을 다 정했을 텐데 그게 인용으로 뭐 다음 주라고 의견이 모아질 수 있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첫 번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서 이제 유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귀를 의심케 하는 상식을 뛰어넘는 말까지 나왔죠.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땡 저기서 일하죠.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누구나 체포할 수 있습니다. 몸조심은 하라고 하세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이성을 잃은 수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이재명 대표가 몸조심할 때는 내가 잃을 것이 많을 때는 나 중도 보수입니다. 상속세도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진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많구나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면에서 분위기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제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재명 대표는 뭐 거구장에선가 거기 당 관계자들 불러서 왜 이렇게 우리는 정보가 없냐 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뭐 정보가 없다라는 얘기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주장한 헌법재판관들하고 또 이재명 대표하고 내통하는 듯이 하는 그런 주장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입증이 된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 추측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예. 온갖 설만 지금 난무하는 상황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가지 설이 유력한 것 같아요. 예. 하나는 재판관들의 지금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대립설. 예. 두 번째로는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한 예. 만장일치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진영 간의 대립 갈등을 고려한 신중설. 이 세 가지가 유력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호준석 대변인을 포함해서 기각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근데 또 기각은 사실상 워낙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이 명백하니까 논리가 안 되니까 지금 절차적인 흠결을 가지고 비틀어대는 이른바 각하설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이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고 불법적인 포고령을 선포를 했는데 그걸 기각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국민들을 처단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면은 대한민국 유지가 안 되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결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1호 헌법연구관 출신이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그러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장을 MB 정부 때 했으니까 이분은 저는 보수 뭐 진보 이런 것으로 초월한다는 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어제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일 할 수도 있다. 라고 여전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다음 주에는 무조건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진다. 그리고 만장일치로 100% 파면이다. 아멘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승복선언이 있어야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선언이 있어야 된다라는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윤지인 대표는 예. 어떻게 결과를 전망합니까? 글쎄요,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제 이런 전망은 사실은 좀 진짜 뭐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헌재의 의도에 정확히 먹혀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재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 왜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되게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늘 근데 많은 사람들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인용이냐 기각이냐 인용해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이런 막 그 뭐랄까 그 열렬한 지지와 뭐 반대 찬성 이러한 목소리들이 조금씩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무르익었을 때 이 양측의 대립이 엄청나게 격화됐을 때 거리에서 집회가 막 엄청나게 격화됐을 때는 헌재가 선고를 내렸을 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상당히 어느 한쪽에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약간 주변에도 보면은 이제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냥 빨리 이제 지쳐서. 예, 좀 지쳤다는 거죠. 그런데 냉정함을 되찾고 있다 이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바닥을 쳤다가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용을 원하는 사람들도 기각이 나오더라도 또 기각을 원하는 사람도 인용이 나오더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충격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확히 인용을 100% 확신했잖아요. 근데 이 100%가 지금 깨지고 있어요. 90%, 85%, 80%. 이것은 불안감도 있지만 한쪽으로 봤을 때는 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걸 노린 건가? 그러니까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그 극성의 여론이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조금 국민들을 지치게 만든 게 아닌가. 그러면 결론이 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결론이 좀 나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은 저는 어떤 법조계 인사로부터 들었는데 사실 이게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로 사실은 내란이라고 하는 혐의 이게 만약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이제 인용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상황을 좀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인정할 때 인정을 만약에 하더라도 아니면 기각을 하더라도 후대에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로서의 기준점이 되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설주환 변호사가 우리 패널 중에 유일한 법조인이신데 좀 색다른
색다른 예,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주장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뭐 오늘이라도 저는 예를 들어서 선고일 오늘 날 수도 있다고 보여. 다음 주 오후에. 화요일 오후에 뭐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 하겠다 네. 얘기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주장은 뭐냐면 그냥 정상 영업 중이다. 헌재는 예.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그 평의를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 결론을 다 내놨는데 이제 조금 정무적인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좀 시간을 봐가지고 우리가 적정한 날짜를 딱 뽑아가지고 선고를 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 헌법재판소 안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요. 여기에 온갖 촉각이 다 거기에 몰려 있을 텐데 이것을 뭐 다 끝나 있는데 뭐 정부적인 판단을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평의를 진행하고 있고, 근데 진행을 하는데 지난 두 번의 탄핵 사건, 대통령 탄핵 사건과는 왜 다르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논점이 그렇게 쟁점이 크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냥 대통령의 발언 하나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약간은 제가 방어권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적극적인 이의 신청이라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소에서도 약간 뭐 당시에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사실상 철회를 했지만은 그냥 다 빼고 평가를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번 재판은 뭐 많은 국민들이 보셨다시피 뭐 굉장히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많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특히나 저는 중간에 그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거 2020년대 개정된 부분 증인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상당히 그 이 평의 과정에서 저는 절차적으로 상당히 이의 제기가 많이 됐을 것이다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 서류만 7만 페이지예요. 그 수사 서류 안에 공수처에서 생성된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것도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평의 과정이 지금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헌법재판소 밖에서 너무 이거에 대해서 날짜를 박아놓은 것도 아닌데 헌법재판소가 언제 21일까지 한다 했었나요? 28일까지 한다는 적도 없었어요. 3월 내에 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최대한 4월 18일이 두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하겠다라는 어떠한 얘기를 저는 했다라고 보고 뭐 신속하게는 하겠지만은 신속하게 하더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법재판관 8명이 도전 골든벨처럼 그냥 거기다 인용 각하 기각 이거 결론만 써가지고 딱 손들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내용을 채워야 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하나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오늘 헌법재판소가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의 브리핑 이용 취재 신청해라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 그런 공지가 나왔어요. 서울 외신기자클럽 회원을 상대로 그래서 21일까지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로 신청해라. 그래서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1명, 카메라기자 1명 이렇게. 뭔가 요건 좀 식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예 4월이면 이렇게 신청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 40분에 날 수도 있어요. 다음 네. 주 화요일 하겠다고.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고민할 때 아니다. 헌재 결정해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렇게 끌 것 같으면 변론 왜 그렇게 서둘렀나. 초시계까지 꺼내놓고 서두르더니 이게 증인신문할 때 재판장이 초시계를 작동했죠. 자, 헌재 재판관들이 무능한 건가 아니면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는 건가 이해 불가. 이런 의견. 한덕수 빨리 안 나오는 것도 윤통 결론 사전 노출될 수 있어서 그렇다는데 점점 더 흥미진진하다. 찬탄 반탄 국민들 피말린다. 양쪽이 다 아닌 입장에서 보면 웬만한 드라마보다 재밌다. 자,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계를 풀어줄 수도 있단 말인가? 믿기질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속전속결 절차 서두르더니 결국 이꼴 난 거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모두 반성할 일이다. 내란죄라면 큰소리 치는 게 문제다. 그냥 헌법 위반으로 갔어야 한다. 석방까지 됐는데 직무 복귀한다고? 꿈에라도 그럴까 두렵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재명 선거랑 같은 날 할 것 같다. 그래야 공정하다. 같은 날 해도 오전이냐 오후냐에 따라 또 순서가 엇갈릴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선고가 늦어지면서 기각 각하해달라, 속기 파면해달라 하면서 헌재 제출된 탄원서가 20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200만 건. 현재 이제 여권이 밀고 있는 각하론의 핵심 근거는 국회 측의 이제 내란죄 철회입니다. 익명을 원한 국회 측 대리인은 만에 하나 각하가 된다면 내란죄 철회를 이유로 삼을 거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대리인단이 뇌물죄를 철회했지만 이번에 내란죄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면 부수적 사유였다는 게 차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의 80%를 철회한 것이다. 내란죄를 빼면서. 그래서 국회에 새로운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나경원 의원 등 82명이 제출한 각하 청구 탄원서도 같은 주장입니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안에 15번이나 담긴 내란죄라는 용어를 고집한 게 김용민 원내정책수석이고 김 의원의 지나친 강공에 내란죄 처리에 무리수를 두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민주당은 실수로 죄를 쓴 거라고 설명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런 표현을 했죠. 내란 행위가 죄가 되는지는 형사법원이 할 일이고 내란 행위가 헌법 위반이지만 빨리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이혼소송 소장에 칼 들고 가족을 해치려 했다는 사유를 적는다는 걸 실수로 폭행죄를 저질렀다 쓸 수 있지 않나 했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설주환 변호사께 네. 이 기각이 되려면 현재 8인 체제에서는 몇 명이 어떻게 찬성하고 반대해야 되는 거죠? 기각이 나오려면은 최소한 각하. 각하가 나오려면요. 그럼 그건 과반수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8인 중에서 5인 이상이 각하 의견을 가져야지만 각하가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좀 분분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각하 나올 수 있다는 어저께 그 여의도를 뒤덮었던 그 소위 그런 소문이 있었었는데 각하가 최소한 2인이고 예를 들어 기각이 1인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5대3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지금 이대로 5대3으로 가버리면 기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인용 의견을 가지고 있던 재판관들이 이 소수 의견을 차라리 가져가자. 왜냐하면 기각이 돼버리게 되면 이거 한마디로 그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상 국회에서 그냥 판단을 해봤는데 야 이건 탄핵 소추 사유가 아니야. 그래서 일사부재의 이에 의해서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이제 다시 각하가 되게 되면 절차 위반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국회에 다시 공을 넘길 수 있거든요. 탄핵 소추를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는 주는 거거든요.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이제 국회에서 이제 정하겠지만은 이제 아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하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과반수 이상 각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기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각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6인의 인용 의견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2000년에 이 상속세 관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9명 중에 5명은 인용, 4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용 정족수 6인에 미달하고 각하 의견도 과반인 5명에 미치지 못해 기각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자 2021년에 인용 의견이 4명, 각하 의견이 4명 나올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린다는 결정례를 세웠다고 합니다. 또 헌재가 그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확치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어쨌건 그에 비춰 보더라도 각하 의견이 4명이나 5명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하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각하 의견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낸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을 안 할 거예요. 거기서 평결해서 아예 빠지는 거죠. 그러면 2명이 각하 의견을 냈다. 그러면 6명만 남지 않습니까? 그럼 6명 중에 6명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려야 인용이 되는 거고 한 명이라도 기각이라고 생각하면은 기각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하 의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기각의 결정이 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럼 왜 각하 의견을 내는 재판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한 내란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것은 실제로 문영배 대행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초기에 대리인단한테 그거 내란죄 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요청하신 사항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거기서 이제 내통 의혹이 나왔었던 것이고 아직도 뺐는지 안 뺐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건 이 대리인단과의 문답을 통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크리티컬한 이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각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증거로 채택된 신문 조서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속 취소가 되면서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제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근거가 법원행정처장의 그 12월 국회에서의 발언에 비춰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에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로 채택한 신문조서의 대부분은 검찰 신문조서예요. 근데 이것도 의문이 생긴 거란 말이죠. 검찰의 수사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 생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진짜 법원에서 이거 검찰 수사권 없습니다라고 판단됐을 때 헌재가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엄청난 모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이건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일단 각하해야 됩니다. 라는 의견을 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배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호준석 대변인 주장에 대해서? 일단은 각하 주장은 뭐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헌재 주변에서 나온 거는 아니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82명의 현역 예. 의원들이 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적인 각하 요구의 주장 첫 번째가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쟁점을 재정리한 거죠. 탄핵 소추 사이에서.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현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탄핵 소추위원장인데, 그때도 뇌물죄하고 강요죄를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뺐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국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재의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뇌물죄, 강요죄를 빼고 뺐죠. 탄핵 소추 사유를 재정리할 때, 그러면 그때 국회 동의, 즉 국회 재의결을 거쳤느냐? 안 없었죠. 거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예. 그리고 자기가 하면은 맞고 상대방이 하면 틀리냐? 이런 이중잣대, 자기 모순에 봉착한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검찰의 조서를 이제 증거 능력으로 채택은 이미 헌재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수사권이, 직접적인 수사권은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내란죄와 관련해서는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증거 능력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또 구속영장 청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충분히 네.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윤진 대표. 예. 근데 어쨌든 헌재가 넘겨받은 수사 서류가 뭐 7만 페이지인가? 네. 그게 다 혼재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뭐 7만 페이지를 다 읽어야 되느냐까지는 아닌 것 같고, 또 이제 이게 뭐 당시에 뇌물죄랑 강요죄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뺐던 것은 이게 형사법상의 문제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맡겨버렸을 때는 자칫 뭐 재판이 진행된, 지금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사를 지금 중단시켜놨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그 공소 청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보고 우리는 판단하겠다, 이런 이제 해가지고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는 뺐는데, 저는 근데 헌재 변론 과정을 전체 다 들여다봤을 때
내란 죄를 뺐느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그 헌법재판관들이 꾸준히 국헌문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인 신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각하로 갈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다만 마지막에 제가 헌재에서 봤을 때 헌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어떤 걸 것 같냐면은 이게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완전히 상실했느냐, 국민의 지지를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국정이 완전히 동력을 상실했느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좀 고심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 부분 되게 중요한 사유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거 갖고 아마 좀 평의를 계속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란죄를 소추사에 넣지 말던가. 넣다 뺐다 하면 안 되지. 돈도 줬다 뺐으면 기분 나쁜데.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선거 지연으로 주말 집회에 여야 지지자들 에너지만 빼앗고 있다. 이런 의견. 자, 국민의힘 희망 고문 돌리지 마라. 생방으로 국회 군인 들이닥치는 걸 다 봤는데 어떻게 탄핵 안 되나.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